변호사님, 저희 회사에도 대전에 브랜치가 있잖아요. 네. 근데 대전에서 엄청 큰 비극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대전 서구에 있는 모 네.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네. 초등학교 1학년생이죠. 네. 여학생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네. 믿기지가 않아가지고요. 믿기지 않죠. 네. 그래서 흉기를 사용을 해서 네. 아이를 이제 살해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본인 스스로도 자해를 해가지고 중환자실로 이송이 되는 과정에서 본인의 범행 사실을 어쨌든 시인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자백한 걸로 보이고요. 짜증나서 그랬다. 네. 이제 뭐 이런 범행 동기에 대해서 좀 진술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뭐 교육청에다가 휴직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뭐 동일한 사유로 신청이 안 돼가지고 반려되고 다른 교사랑도 뭐 육체적인 다툼도 있었고 그렇다는데 네. 너무 그 안타까운 생명이 앗아간 것 같아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저희가 변호사고 법률가니까 아무래도 형사사건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고 그에 따르는 그런 법률 관계들이 혹시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 나눠보면 돼요. 보통 요즘에는 중대범죄자나 이런 경우에 신상을 다 공개를 하는데 심의위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신상 공개는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심의위에 올라간다 이 정도 네. 얘기만 나온 상태고요. 아직 신상 정보는 공개가 안 됐고 오히려 이제 네티즌들이 현재 이 사람이 누구다, 모 교대의 네. 여학번의 누구다라는 네. 거를 지금 신상을 어느 정도 좀 터트린 상황이고 네. 지난번에 육군에서 발생했던 그 내연관계 살인 사건. 아 그렇죠. 네, 그럼 그때- 바로 오픈됐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문제됐었던 명예훼손 이슈가 이번에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극악한 살인범의 명예를 지키는 부분과 대중적인 사회 안정성과 알 권리나 그런 공익적인 부분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은 사실 정말 파급력이 큰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 맞습니다. 들거든요. 네. 저도 신상 정보가 공개 결정이 날 걸로 예상을 하고요. 다만 이 가해자가 신상을 미리 퍼뜨린 다른 사람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를 할 수는 있는데 그 경우에는 뭐 약한 처벌이지만 어느 정도 처벌은 받게 네.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범죄고요. 그렇죠.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남을 걸로 보여요. 네. 사체 부검까지 해봤는데 그 방어흔 같은 게 남아있다 이런 것도 네. 상당히 좀 맞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더라고요. 변호사님 보셨을 때 살인 사건을 실제로도 변호를 해보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이런 사건이 변호가 들어온다 그러면 맡으실 수 있겠어요? 사실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은데 어쨌든 의뢰인 입장에서 내가 한 것과 안 한 것을 구별하고 싶은 그런 측면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죄를 지은 만큼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형사법적인 이념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이 사건을 내가 맡을 수 없다.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 그 변호사들이 국선 제도도 있어서 극악무도한 범죄자이면 범죄자일수록 국선 변호사 필수적으로 사실 구속 사건에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변호사 선정은 될 수밖에 없고요.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는 국선 변호사님들이 사건 맡게 되는 네, 경우가 네. 많아요. 예. 국선 변호사님도 뭐 달갑게 하는 거는 아니시고 의무로 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뭐 어쩔 수 없지 사실 않은 변호사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질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 네. 쟁점은 그거 같아요. 벌써부터 우울증 얘기를 많이 하고 실제로 또 우울증 때문에 휴직했다가 복직한 것도 팩트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드는 생각은 이걸 그대로 그냥 계획범죄처럼 이렇게 세게 뭐 무기징역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냐 이런 게 아마 구독자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통상적으로 살인 사건에서는 다 심신미약 주장을 합니다. 대부분. 왜냐하면 살인을 하는 그 순간에는 대부분 다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느끼기에 내가 그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대부분은 인정되지는 않고요. 네. 특히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울증 전력이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되긴 하지만 우울증이 있다고 해서 심신미약으로 연결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예를 들어서 조현병이 있다든지 심신미약이 있었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참작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 이 정도 흉악범인 경우에는요 심신미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감형이 많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조현병, 우울증 비슷비슷하게 느껴지지만 병명이랑 그런 거는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조현병은 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누가 날 죽일 것 뒤에서 같다는. 계속 네. 죽여라 네, 네. 이렇게 뭐 시키는 누군가가 네. 있다든지 네.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공격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순간적으로 방어를 하는 방법으로 공격하는 네.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좀 기본적으로 좀 다른 양상. 오히려 이분은 치료를 제대로 받은 것인가, 이 부분은 본인이 의지가 있었는가,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증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네. 그리고 범행의 수법이나 그 사후 처리나 이런 거를 보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상당히 또 계획적이었던 부분들도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칼을 사가지고 네. 왔다든지 이런 네.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다 나갔을 때 이 네. 아이만 혼자 남아서 나가고 있던 그런 네.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이 아이를 잡아서 잠깐만 얘기하자고 해서 데려가서 살인을 네. 저지른 거거든요. 네. 여기서 좀 파생되는 쟁점이 아이 핸드폰에서 뭐 연결을 하면 그 핸드폰 주변에 있는 소리가 부모한테 들리는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요즘 어플에는. 이게 무슨 도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사실 예전에 만화가의 이제 자폐 아동 네. 사건 그때 한번 이슈가 됐었어요. 근데 그때랑 지금은 저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 봐요. 왜냐면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상시 녹음을 하는 상태였어요. 네. 그러면 노출되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개인 간의 내밀한 대화까지 일괄적으로 다 녹음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반면에 지금 이 상황은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변에 소리를 빨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소음이 될 수도 있고 네. 이게 대화를 도청하려는 목적 자체가 없어요. 그쵸.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대화까지 어쨌든 녹음이 된다는 그런 상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네. 고의가 일부 인정된다고 네. 하더라도 긴급한 상황이니까 네. 긴급 피난으로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드는 생각이 아버님이 이제 이 학생이 장원영 씨 그분의 팬이라서 한번 우리 애를 봐러 와달라라고 그걸 본 사람들이 장원영 씨 인스타에 들어가서 뭐 댓글을 많이 남겼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모 의원 국회의원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가면 또 이런 거를 또 악용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다 뭐 말씀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요 사실 적절한 반응이냐 아니냐 이거는 그냥 저는 따로 떼놓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네. 보고요. 왜냐하면 가치관이 사람마다 다 네, 다를 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분이 어쨌든 유가족으로서 자기 희망사항을 그냥 얘기한 것에 네, 불과하다고 생각을 개인 하거든요. 공간에 뭐 네. 인스타그램에 들어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네, 거죠.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퍼다 퍼나 나르면서 압박감을 강요하는 주는, 그런 네. 분위기를 네. 형성하는 거는 네. 좀 안 좋을 수 있죠. 그리고 네. 그게 예를 들어서 반복적인 댓글이나 뭐 DM이나 이런 네. 걸로 또 발현이 된다고 하면 네. 그 부분은 뭐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스토킹범죄 처벌법이나 이런 걸로도 또 걸릴 수 있는 네, 부분이라서 뭐 오히려 이 유가족 아버지 입장에서는 별로 문제가 안 되지만 네. 네티즌들 입장에서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사실 뭐 형량을 아직 뭐 수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변호사들이 예측한다라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 네. 살인 사건들을 많이 저희가 해보면서 여러 사건들을 뭐 경험이 많이 누적이 돼 있는데 형량이 어느 정도로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세요? 사실 이제 그 형량까지 가기 전에 변호사 입장에서도 부담스럽지만 네. 재판부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렇죠. 사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변호사가 아마 심신미약을 입증하기 위한 뭐 정신감정이라든지 네. 이런 걸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법원에서는 아마 다 받아들일 겁니다. 안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네요. 받아들일 거예요. 네. 왜냐하면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어쨌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최대한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히려 중형을 선고하려면 절차적인 거는 최대한 들어주는 그렇죠. 거네요. 그 부분을 공격당하지 않기 네, 위해서라도 네, 네.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절차들은 아마 다 있을 거고요. 음. 전국적으로 형량은 일단 기본적으로 살인죄이기 때문에 네. 15년 이상이 네, 나올 걸로 네.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네. 보통 15년에서 27년 네. 사이 정도를 예상을 네. 하긴 하는데 네. 이 사건은 좀 특이합니다. 피해자 아이가 지나치게 어리고요. 그렇죠. 그리고 보호감독 관계에 있어요. 그렇죠. 선생님이랑 학생 네. 관계에 있었고 그리고 살인 행위를 저지른 이후에 예우도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즉시 자수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살리려는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참작이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자기가 자해를 하고 그리고 그 자해가 그렇게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래요. 네. 그냥 조금 다친 네, 수준이라고 네, 해요. 네, 네. 그런 상황이라면은 빠져나가려고 한 네. 걸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범행의 동기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묻지마 살인처럼 네,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 뭐 무기징역까지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변호사님과 같은 의견인 게 무기징역 선고를 안 하기에는 되게 어려울 사건이라고 보여지고 아무리 뭐 정신적인 이슈를 들고 나와도 사실 우리 법원이 그런 정신적인 그 이슈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한 편은 사실 아니거든요. 주장할 게 없으니까 그런 걸 위주로 주장을 뭐 변호인단에서 할 수는 있을지언정 아마 재판부에서는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네. 저도 무기징역을 예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뭐 재판으로 사후적으로라도 정의 실현이 되는 거를 저희가 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